김지혜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의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기업 CEO들을 상대로 한 공개 강연에서 할 일 없는 50대, 60대들 험한 댓글 달지 말고 동남아로 가라. 이렇게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의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50대, 60대들에게 할 일이 없다고 동남아로 가라고 이야기를 한 걸까요?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7시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청와대의 경제보좌관의 발언이 공분을 쌓고 있습니다. 할 일 없는 50대, 60대 등산만 하지 말고 험한 댓글이나 쓰지 말고 동남아로 가라. 이렇게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비판 여론 너나 가라 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청와대 경제보좌관 50대, 60대 할 일 없다고 험한 댓글 달지 말고 아세안,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으로 가라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기업 CEO들을 상대로 한 공개 강연에서 청와대의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박항서 감독도 쫓겨났는데 베트남 가서 대박 터뜨렸다. 50대, 60대 조기 퇴직했다고 산에만 가지 말고 동남아, 인도에 가라. 이 정도면 말 실수가 아니라 평소 소신, 확신에 가깝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판과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에 대한 각 조간신문들의 사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대목 보실까요?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해일조선 탓 말고 해외에 가라. 이거 정책 책임자가 할 말인가? 중앙일보는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도가 지나쳤다. 국민에 대한 비아냥마저 느껴진다. 고용난과 불황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말폭력이다. 당장 취직 걱정에 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구직자와 자영업자에게 남 이야기하듯 해외로 떠나라는 조언에 누가 공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잠시 후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에 대한 이야기 상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폭행의 뺑소니 의혹이 제기된 JTBC 손석희 사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상세히 보도해드렸는데 손 사장이 월 1,000만 원씩 2년을 보장해주는 용역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회사 돈을 개인 비위를 가리기 위해 쓴 배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다 합치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한편 경찰은 손 사장의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핫플에서 이 이야기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늘 궁금하던 궁금증이었죠. 인천에 공기의 좋음 상태가 50%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행안부가 4년치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미세먼지의 상당수가 중국발인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중국 탓인 걸 몰랐냐는 겁니다. 이제 와서 이런 조사하는 것도 늦었고 왜 중국에게 쓴소리 한마디 못하냐는 불만이 높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오늘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잠시 후에 라이브로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비대위에서는 서글픈 현실이라며 작심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최순실과 황교안 전 총리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에선 황교안 나오면 땡큐, 황나땡이라는 신종어까지 나왔습니다. 화제의 인물임은 분명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유엔에서 일본군의 성노예를 증언했던 김복동 위안부 할머니가 어젯밤 별세했습니다. 향년 93세 위안부 할머니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김 할머니의 별세 소식에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 전속 변호사로 미남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민주당의 미래, 더 나아가 국회의 미래 박용진 의원님, 그리고 바르다 박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베테랑 여기자 채널A의 박소연 기자와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병인 박사님 모셨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분들과 함께 오늘의 탑뉴스로 돌직구쇼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주제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밤새 경찰의 수색이 이어졌지만 결국 체포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어제 오전 동탄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하고 한박산으로 도주한 인물을 경찰은 쫓고 있습니다. 그 한박산, 산속을 수색하기 위해 경찰 병력이 파견됐고 밤새 헬기까지 떴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현장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현관에는 신발과 쓰레기가 뒤엉켜 있고요. 방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가 묻은 휴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38살 여성 권모 씨와 40살 남성 장모 씨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게 바로 그제밤 9시 반쯤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여성은 숨지고 남성은 중태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이곳이 용의자가 차량을 급하게 버리고 달아난 장소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용의자가 버린 차량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급하게 달아났던지 오른쪽 앞바퀴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 한박산으로 용의자가 도주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을 하고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어제 해가 떠 있는 시간부터 이렇게 대대적으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한박산 인근 주민들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도 발신이 됐어요. 어젯밤 동탄 살해범이 우리 아파트 한박산 쪽으로 도주했다. 조심하시라라는 안내 문자 메시지까지 주민들에게 나갔고 밤새 경찰 헬기까지 동원이 돼서 수색을 했지만 결국 이 살해 용의자를 체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지금 한박산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주변은 대학가가 많아서 우리 대학생들도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도 저희들이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너무 소란스러운데 양쪽에 프레시랑 쳐져있고 무슨 났구나 싶어가지고 질 거에 실려가지고 여성분 이제 내려오시더라고요. 이 한박산 도주 용의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이 살인사건은 무엇인지, 왜 아직까지 오리무중인 것인지 이 디테일한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어제 이 사건을 접하시고 금방 잡히겠지 하셨던 분들은 좀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을 기대하셨을 텐데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이다. 그제 밤 9시 반이에요.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고요. 한 원룸에서 38세 여성과 41세 남성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이 됐고 결국 여성은 사망, 남성은 중태. 경찰은 탐문 수사를 통해서 A씨의 지인 C씨입니다. 용의자가 42세 남성 C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후에 현재 추적 중입니다. C씨의 차량이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한박산 근처에서 발견이 됐고 담배, 사진 등 소지품과 흉기까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까지 발견이 된 상황이에요. 경찰은 한박산에 헬기 한 대와 5개 중대를 투입을 한 상황입니다. 200여 명이 투입됐지만 밤새 못 찾았어요. 경찰에서는 한박산을 벗어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인 박사님, 네. 오늘 아침쯤이면 우리 경찰이 수사력이 좋기 때문에 또 200명의 경찰 병력이 동원됐고 탐문 헬기까지 지금 동원이 됐기 때문에 잡았겠지 싶었는데 아직까지 잡지 못했다. 굉장히 추운 겨울 아니겠습니까? 예. 이 밤사이 잡지 못했다라면 한박산을 벗어났을 가능성을 여전히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싶고요. 네. 한박산 인근에는 용인대학교 그리고 명대학교 등에 대한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을 텐데요. 지금쯤 돼서 최종적으로 저 용의자를 잡지 못했다라면은 전국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굉장히 급하게 차량을 볼라드에 들이받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 보통 이렇게 도주하는 경로나 과정을 보게 되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특정되기 때문에.
그럼 가지고 있는 현찰이 많지 않을 경우 2차 범죄나 3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따라서 경찰이 최대한 많은 병력들을 한박산에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경로를 벗어나서 이 다른 곳으로 도주했을 가능성까지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지금 검거에 나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예. 만약에 그런 부분 속에서 현재까지 용의자가 가고 있는 경로를 확인하지 못했다라면 이 용의자에 대한 신분을 확대하면서 공개 수사까지 벌이는 것이 오히려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용의자 이름이 누군지 얼굴이 뭔지 아예 공개 수사로 전환할 것을 지금쯤이면 검토해야 된다. 추가 범죄와 피해를 막기 위해선 빠른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셨는데 궁금한 건 왜 이 남성이 남녀 2명을 흉기로 찔렀냐라는 범행의 동기일 겁니다. 저희 채널A가 이 범행의 동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취재해봤는데 이 부분 박소영 기자가 오늘 취재해왔습니다. 왜 이 남성, 그러니까 한박산으로 차를 버리고 도주한 남성은 왜 남녀를 원룸에서 찌른 겁니까? 네, 지금 피해자 2명이 한 명은 사망했고 한 명은 예. 중태에 빠졌고요. 용의자는 도망을 간 상태이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지금 경찰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취재 기자가 피해자 유가족을 만났는데요. 가족들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 사망한 피해 여성과 용의자가 원래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두 사람이 사귀는 사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용의자와, 그러니까 도망간 용의자와 네. 지금 찔러서 사망을 한 여성이 같은 회사였고 연인 사이였다. 네, 사귀는 사이였다 이렇게 어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귈 때 이 남성이 좀 집착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 이 피해 여성이 굉장히 힘들어했고 살해 용의자가. 네네 그것 때문에 또 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뒤에도 계속 연락이 와서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런 신경을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이런 신경을 털어놓은 게 작년 6월에서 7월이었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벌써 한 반년이 넘게 지난 거죠. 최소 반년은 지난 건데 그 이후로 이제 이번 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유가족들은 이별 범죄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채널A가 좀 발빠르게 범행 동기에 대해서 취재를 했는데 전형적인 이별 범죄, 이별 살해 패턴과 닮아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만났는데요. 유가족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헤어졌는데 계속 연락 온다, 전화 온다, 문자 온다 그런 얘기를 들었죠. 이 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건을 좀 많이 맡아보신 김강삼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도 지금 유가족들의 이야기대로 한번 사귀었다가 뭔가 틀어져서 헤어졌는데 그 이후에 뭔가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는 이별 범죄 가능성이 높아 보이십니까? 글쎄, 유족의 얘기를 들으면 사실 이제는 사귀었던 관계인데 왜 원룸에 찾아왔을까? 그리고 원룸에는 사실 이 여성하고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다른 남자가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룸에 있다는 걸 알고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살해를 하고 도망을 갔다고 한다면 이건 전형적인 이제 이별의 범죄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그런 범죄들이 상당히 증가하는 경향이 예.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에 대한 어떤 여자에 대한 집착 아니면 이제 정신적인 어떤 문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 좀 굉장히 빈바르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물론 경찰에서 이제 상세히 조사를 해야지 이게 이별의 범죄인지 치정에 관한 건지 이제 그걸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말이죠. 그 2명을 살해하려다가 지금 1명은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굉장히 이 용의자는 막다른 골목에 있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러면 투싼 차량을 타고 가다가 이제 가로수를 들이받아서 차량을 놓고 도주를 했는데 사실 그게 한박산이 그렇게 큰 산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겨울산의 특징은 물론 소나무 같은 있는 경우가 있으면 많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되게 지금 나뭇잎이 다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가서 계속 장기간 버틸 수가 없다. 의심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허. 꼭 이 산에 대해서만 수색을 할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색을 좀 확대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김병민 박사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본인 자체는 2명이나 살해를 하려다가 물론 한 명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볼 수 있지만 본인은 이제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자포자기 심증이 있어요. 극단적인. 그렇죠. 그러면 도망을 가다가 어떤 경우든 자기의 어떤 도주 자금이 필요한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2명 중이나 3명 중이나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런 생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2차 피해 가능성이 굉장히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주저할 게 아니고 빨리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변호사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 어젯밤 동탄 살해범이 우리 아파트 뒷산 쪽인 한박산으로 도주하였다고 합니다. 입주민 여러분께서는 범이 잡힐 때까지 주 야간 출입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문자 메시지 보낸 건데 이 조치는 저는 참 잘했다고 봐요. 박용진 의원님. 근데 조금 걱정스러운 건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잘 마련했다기보다는 알아서 조심하라라고 하는 저런 문자를 받게 되잖아요. 예. 우리 아파트에서 저런 문자를 보냈다고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문자를 받아서 미리 조심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 순간에 아이들이 학원가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순간에 이제 아내나 혹은 남편, 가족들이 아직 집에 안 들어오고 있게 됐을 때 행여나 뭐 바빠서 전화를 안 받고 그러면 괜히 그 불안함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찰이 발빠르게 뭐 수사를 전개하고 그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발로 뛰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쉬쉬하고 끝날 게 아니라 빨리 그 범인의 그 신원이라든지 얼굴을 공개해서 좀 이렇게 지금하고 좀 다른 차원의 예. 접근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런 문자로 조심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조심이 아니라 그냥 불안만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주민들이 현재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취재한 주민들의 이야기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밤새 헬기 소리가 들렸는데 너무 무서웠다. 왜 아니겠어요. 아마 이미 산에서 도망가고도 남을 시간이다. 근처에 대학가가 있는데 또 다른 피해가 생길까 봐 걱정된다. 그리고 주변에 CCTV가 많아서 미리 계획하고 한박산을 통해서 도주한 건 아니냐. 빨리 범인의 인상착의 행적을 공개해서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 이미 주변 주민들은 저희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미리 저희들에게 하고 있는데요. 한박산 인근의 지도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용인대학교도 있고요. 공원도 있고 명지대학교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특히 이제 대학가 큰 대학이 두 군데나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박정아 대변인 지금 대학생들도 걱정. 그러니까요. 지금 그 아파트 주민들은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안전을 체크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대학 주변에는 지금 그러니까 살해 사건이 생긴 원룸 같은 구조의 이 시건 장치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원룸들이 많을 거예요. 대학생들이 많죠. 예. 특히나 그러니까 아파트보다 더 위험한 구조인데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주 과정에서 2차 피해도 있을 수 있는데 저 대학생들이 많이 기거하고 있는 원룸 특히나 이런 데 위험에 대한 그 상황이 굉장히 높으니까 경찰은 지금이라도 빨리 공개 수사로 전환해서 맞아요. 사람들을 그 인상착의나 주변 사항을 다 공개 수배로 전환해야 빨리라도 지금이라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가능성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미 한박산 인근을 벗어났거나 네. 아니면 그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거나 이런데 얼른 빨리 공개 수사로 전환해가지고 빨리 이제 사안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찰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수색 둘째 날에 해가 지금 밝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적극적인 수색 작업에 경찰이 시작했을 것으로 돌입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오늘 오전 중에 되도록이면 검거했다라는 소식을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덧붙여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급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김현철 청와대 대통령 경제보좌관의 어제 발언이 공분을 낳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김현철 보좌관이 뭐라고 발언을 했길래 그 발언에 논란이 됐던 부분들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지금 가장 공분을 낳고 있는 발언이 바로 이 발언. 50대, 60대는 할 일 없다고 산에 가거나 험악한 댓글을 달지 말고 아세안, 동남아 국가들의 연합체죠. 동남아로 가라.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박항서 감독도 쫓겨났다가 베트남에서 인생 이모작 대박 터뜨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5, 60대에 조금 이른 조기 퇴직하신 분들을 쫓겨났다라고 표현한 것과 매 한 가지이기 때문에 5, 60대를 중심으로 지금 비판의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김현철 보좌관이 얘기합니다. 한국은 자영업자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 식당들은 왜 국내에서만 경쟁을 하려 하느냐? 식당도 베트남으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요. 젊은이들, 20대들에 대해서도 김현철 보좌관이 한마디 합니다. 또 젊은이들 말이에요. 취직 안 된다고 해일조선이라고 하지 말고 신남방 국가, 필리핀, 동남아 이런 데 가면 아마 해피조선인 것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발언합니다. 그러니까 50대, 60대, 그리고 자영업자, 그리고 20대 청년들을 상대로 김현철 보좌관이 발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국립대 문과 취직 못한 학생들을 왕창 뽑아서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한글 선생님으로 보내고 싶다라는 발언까지 쭉 일련의 발언들을 보면 잠깐의 말실수가 아니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네티즌들은 이 김현철 보좌관의 발언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생각할까요? 네가 가라 신남방. 이 댓글이 실제 댓글이에요. 네가 가라 하와이. 그 영화 친구의 대사를 패러디한 거죠. 네가 가라 신남방. 자영업자들의 피눈물 흘리는 상황을 남 이야기하듯 했다. 청장년층 모두를 모욕한 것이다. 그리고요. 능력도 땀도 안 되는 자들이 일자리 파탄 내놓고 한다는 소리가 살다 저건 실수가 아니다. 작심하고 한 소리다. 라는 지적도 있었고. 나가든 말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일자리나 만들어라. 당신들을 몽땅 아세안으로 수출해버리고 싶다. 해조선 만든 당신들이 문제지.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이 문제인가? 라는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수영 기자, 일단은 국가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총괄 보좌관인데 김현철 보좌관이 누굽니까? 어떤 인물입니까? 네, 김현철 보좌관은 이 문재인 정권 출범 때부터 청와대에서 경제보좌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1962년생이고요. 경북 영천 출신인데요. 이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일본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일본통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청와대 들어가기 전까지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역임을 했는데요. 2015년에 이런 책을 내요. 저성장 시대 기적의 생존 전략이라는 책을 내는데요. 이 책이 무슨 내용이냐면 저성장을 먼저 경험한 일본을 분석한 책입니다. 예. 이 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읽고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인터뷰에서도 이 책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문 대통령이 자신이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그래서 김 교수, 당시엔 교수죠. 교수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영입을 제안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 대선에 이제 캠프에서, 싱크탱크에서 경제정책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바로 소득주도 선장론을 입안을 하게 되죠. 핵심 입안자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계속 이끌고 있는 인물입니다. 예. 이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얘기한 50대, 60대, 그리고 자영업자, 그리고 20대 청년들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저희들이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먼저 50대, 60대들의 실업급여 사항을 좀 한번 살펴보실까요? 지난해에 실업급여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이 역대 정부 중에 지난해에 최고 많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중에서도 50대의 실직자들이 12% 늘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타간 사람만 12%로 늘어난 거니까 실제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 그중에서도 실업급여를 타지 못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다는 거죠. 50대, 60대의 실직률이 지난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60대에는 20%나 급증했습니다. 34만 명, 50대에는 25만 명이 적게 잡아도 실업급여를 타간 실직자로 지난해만 발생을 했다. 이 50대, 60대에게 험한 댓글 달지 말고 산이나 가지 말고 동남아로 가라 라고 김현철 보좌관이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자영업자들 볼까요? 지난해에 문 닫은 자영업의 폐업률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더는 못 뱉는다. 88.1%. 10곳이 문을 열면 9곳이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영업자들 상황이 안 좋은데 이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김현철 보좌관은 왜 한국에서만 경쟁하느냐? 동남아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50대 하청업체 대표가 6명의 자녀를 남겨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딸 셋, 아들 셋을 둔 가장
건설용 외장재 공사업체 대표 A씨, 하청업체 대표예요. 공사 대금 1억 3천만 원을 못 받아서 결국에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시행사 대표에게 쓴 유서도 나왔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직원들 월급은 꼭 챙겼다. 사장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공사 대금을 안 준 상대 시행사 대표에게 나는 내 직원들 월급 다 좋았다. 사장님도 좀 그렇게 하시라. 박정화 대변인. 네. 공교로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최근에 보면은 정부 여당에서 그 경제 상황은 좋은데, 실물 경제 상황은 좋은데, 그 가짜 뉴스 프레임을 만들어서 경제가 어렵다고 자꾸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중에 비판이 많은데, 지금 김현철 부장이 딱딱딱 집었던 세대가 20대, 자영업자, 그리고 50, 60대. 최근 현 정부에 대해서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세대만 지칭해서 지금 딱 명하게 그러네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경제 상황이나 경제 판단도 사실은 경제 논리에 의하지 않고 정치 논리에 의해서 저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뭔가 어제 발언이 정치적인 발언 아니냐. 네, 그래서 최근에 경제 상황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여전히 정치적으로 무언가 우리에게 불만을 가진 세대들이 공격을 하고 있고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느껴지는 거 아니냐라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보고는 헬조선이 아니라 해피조선이니까 동남아 가라 하고 50, 60대에게는 험한 댓글 달지 말라는 얘기하고 등산이나 하지 말고 등산 다니고 그리고 자영업자들한테 동남아 가거나 뉴욕이나 런던 가서 그런 식당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철 부장이 작년 11월에 어떤 정책 세미나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기승전 기업 살리기를 요구하는데 참 개탄스럽다. 개혁의 싹을 자르려는 거다. 뭐 이런 인식 자체가 저는 그 경제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이해하려 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 하나 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경제보좌관의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고 하면은 경제보좌관이 밖에 나서 강연도 많이 하고 기업인들도 많이 만나고 세미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 경제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대통령의 말씀들이 가끔 현실 정치와 다른 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경제보좌관의 역할이 최종적으로 그거 감수해야 되는 역할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경제수석과 달리 경제보좌관은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바로 옆에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의 개인 교습을 할 수 있는 역할이 경제보좌관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보좌관을 둔 건데 경제보좌관이 그런 일을 안 하고 대통령은 계속 여러 가지 현실과 다른 말씀들을 하는데도 아무 조정이 아직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되어오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좀 해야지 밖에 나가서 강연하고 뭐 심지어는 신남방 비즈니스 연합회 만들어서 그런 기업들 모아가지고 또 자꾸 강연하고 이럴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전에 통계 몇 개를 봤는데 우리 박용진 의원님 네. 물론 폐업했다고 해서 다 망한 건 아니지만 뭐 이사 가거나 업종 변경도 있겠지만 10곳 중에 9곳이 문 닫고 5, 60대들의 실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사망한 분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동남아 가라라는 발언이 과연 적절했을까요? 오늘 아마 언론 보도도 다 그렇고요. 여기 앉아 계신 다른 패널들도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라도 디펜스를 해드려야 될 텐데 저도 일단 비판부터 하고 말씀을 좀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그 말 표현이나 이런 것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되게 편하게 조찬 강연에서 편하게 그냥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드러내신 것 같은데 이게 이런 파장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걸 아마 교수 출신이셔서 이게 언론계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냥 편하게 강의하듯이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청와대의 그 정책보좌관, 경제보좌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되게 녹록하지 않은 자리고 그것이 바로 대통령의 말씀으로까지 이렇게 비화될 수 있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기억하실 텐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요 청와대 상대로 하는 질의하고 할 때 제가 따끔하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인터뷰 하나 때문에. 그때는 또 뭐라고 그러셨냐면 재벌개혁은 알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재벌개혁을 제도와 시스템으로 안착해서 가려고 했던 정부 정책 기조를 흔들어버리는 발언을 하셔서 제가 지적했던 바가 있거든요. 자, 이제 좀 디펜스를 하면
이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냐면 대통령 직속의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맡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경제보좌관도 있습니다만, 신남방 정책과 관련된 정책과 전체 그 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거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작년 12월 24일 날 이분이 그 미얀마에 가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하고 만납니다. 왜 만났냐? 그 양군이죠, 양군에 그 한 미얀마 우정의 다리라고 하는 상당히 큰 다리를 하나 놔주는 걸로 한국 정부가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미얀마 와 경제 관리를 이렇게 좀 높이기 위한 역할도 하는 이런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이분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건, 그렇게 강연을 하실 때 뭐 거기 나가세요, 50대 나가세요, 20대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닙니다. 이분이 자랑을 한 게 있는데 내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들을 보면 대기업 중심으로 신남방 정책을 어떻게 했는지는 설명을 하시는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무슨 일 하셨냐? 그리고 개인을 위해서, 개인들이 그 식당을 하시는 자영업자들이 예. 그 미얀마라든지 베트남 가가지고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지원을 준비하고 계신 건 있으세요? 그런 걸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 용기를 가지세요라고 하는 것과, 그렇죠. 왜 여기서 댓글만 달고 계시냐, 나가라,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앞에 그런 부분에서 예. 죄송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여당의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신남방 정책이 대기업 중심으로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개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에 대한민국의 청년들 어디 갔어요? 다 중동에 가 있네. 라는 말이 나와야 한다라고 발언했던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야기 들어보시죠. 해외에서라도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예. 하여튼 대한민국의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다 어디 갔냐? 저 중동에 다 갔다고 그래요. 박 전 대통령의 저 발언 이후에 하필 메르스가 와가지고 박 대통령이 더욱더 비판받았던 그 대목이었습니다. 똑같다는 거죠. 어제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강의를 들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한 기업 관계자들은 이렇게 당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뒤에서 술렁술렁했다는 거예요. 일부 청중들은 쯧쯧쯧 혀를 찼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 기업 관계자가 맨 땅에 헤딩이라도 해야지 무슨 해외 조선이냐라고 한 것 아니냐. 정부 비판 세대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대 그룹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업들의 근본적 불만을 모르는데 상황을 오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자칭 일자리 창출 정부 인사가 할 소리야. 청와대부터 아세안으로 가라. 뭐 이런 비판적인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어요. 박용진 의원이 굉장히 적절한 지적을 해줬는데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K무브라고 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핵심적인 과제였는데, 이걸 위해서 청년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예산 지원할 테니 중동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발언이었지만, 그조차도 과했다라고 하는 지적 때문에 비판이 쏟아졌던 지적들이 있습니다. 신남방 정책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이 뭐냐면은 사실상 대한민국이 중국의 사드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더 이상 4대 강국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집중하지 말고 경제 영토를 넓히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 속에서 이걸 20대 그리고 50대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무턱대고 나가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부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 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요. 대한민국 50, 60대가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 16%가 넘었고 2019년도 10%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퇴직을 하고 나서 본인이 모을 수 있는 모든 돈을 가지고 자영업에 투자를 했는데 이미 이게 망해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더 이상 동남아를 비롯한 어디 나갈 수 있는 여력이 하나도 없는 상황일 텐데 무턱대고 대한민국 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이 안에 식당 경쟁하지 말고 외부로 나가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설득력을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말에 관한 문제들 하나만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얼마나 이 정부가 편하게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 아니 지난번 강남 부동산 집값이 무턱대고 올랐을 때 장하성 시장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모두가 다 강남 살 필요가 없다.
내가 강남을 살아봐서 아는데라는 발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자아냈습니까? 지금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발언은 어느 날 갑자기 강연 중에 나오는 말실수라고 보기에는 그 인식의 차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청와대 차원에서 바라보건대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이 발언들을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해명하게 될지 반드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철 보좌관의 자화자찬 발언 논란도 있습니다. 그 발언들도 한번 살펴보시죠. 이른바 자화자찬. 이렇게 말했어요. 베트남에서 KB 못 들어갈 때, KB 국민은행 그 베트남 못 들어가고 있을 때 그거 터준 사람이 누구냐. 동남아에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누가 세이지했느냐. 우리가 했다. 그러면서 제가 경제보좌관 되고 반기업 정부라고 얘기 안 한다. 제가 가장 기업인들을 많이 알고 있다. 나보다 기업인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나와봐. 뭐 이런 거죠. 이재용 부회장도 평양 갈 때, 제 옆에 오지 않았느냐. 이재용 부회장이 내 옆에 앉을 정도다. 라는 자화자찬 발언이 나왔어요. 이 이야기, 자화자찬 이야기를 들은 50대 중소기업 대표는 강연 내내 훈계에다 지자랑만 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할 일 없다고 댓글만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라는 얘기는 정말 귀를 의심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김현철 보좌관이 해명을 했습니다. 아세안 인도 등에서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다. 젊은이들도 우리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자는 취지다. 라는 해명이 있는데 이 해명이 진정성 있게 들리는지 김광산 변호사님. 제가 볼 때는 변명에 불과해요. 변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뭐 실수를 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어떤 그 강연 요지를 보면 실수가 아니고 본인의 인식, 철학 그런 것이 반영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런 얘기를 하면 뭐 한 가지 정도 할 수 있죠. 청년들이 좀 외국에 진출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짧게 얘기했던 모르겠지만 뭐 5060 얘기하고 20대 이야기하고 자영업자 이야기하고 뭐 기업들을 뭐 내가 잘한다. 뭐 여러 가지를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난 저 말을 들으면서 그걸 생각했어요. 루이 16세 안에 말이 왕따하는 데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국민들이 배고라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냥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지. 빵이 왜 없으면 케이크를 케이크 먹지 먹지. 않느냐. 예. 그래 보통 농담하잖아요. 밥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 왜 안 먹느냐고. 예. 그 말은 똑같은 얘기거든요. 똑같은 경우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일자리랄지 여러 가지 경제정책 관련해서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측근 경제보좌관이란 말이에요. 경제보좌관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 아닐 것인가. 또 경제정책에 이게 다 반영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웬만한 실수한 사람한테는 뭐 사퇴를 하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예. 그렇지만 대통령이 옆에서 측근을 보좌하는 사람이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는 행위거든요. 예. 저건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퇴해라. 그리고 저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개입한 그런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저는 강력히 얘기하고 싶어요. 김현철 보좌관의 이슈와 후폭풍 아마 지속될 것 같아요. 바로 들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황교안 전 총리가 잠시 후에 출마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당대표 기자회견을 오늘 공식화하는 셈입니다. 라이브로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여권에서 이런 신종어가 돌고 있다고 해요. 황나땡. 황나땡. 무슨 뜻일까? 황교안 나오면 땡큐의 좋은 말인 황나땡이라는 말이 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기자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정치 기자들이.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들이 많으니까 의원님 누가 전당대회 당대표로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민주당 의원들한테. 그래봤더니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당에 황나땡이라는 말이 돈다. 황교안 나오면 땡큐 라는 말을 한 겁니다. 특히 민주당의 서른 의원이 황나땡에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른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런 측면이 있죠. 솔직히 말씀하면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감옥에 있는 처지인데 지금 그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분이 다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거는 국민들이 볼 때 민심이 지금 어떻게 흐른다는 데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같은 당 내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전 대표인데요. 홍 전 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내가 나가게 된다면 재신임 여부 전당대회가 될 것이다. 네?
홍준표 말이 옳았기 때문에 우리도 홍준표 말을 불신하지 않았느냐. 근데 옳은 말하고도 당하는 건 옳지 않죠. 근데 그 소리 하는 사람은 내가 쳐다보기 어이가 없어. 자기는 그때 뭐 했냐 이거야. 당이 그래 어려울 때 가출해가지고 밖에서 멜빙하면서 놀다가 있다가 당이 어려울 때 당을 맡아가지고 고군분투한 사람 보고 네 책임이다. 아직 콩나땡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비판이었는데 오늘 한 언론이 조간신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 한나라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수락하는 연설을 앞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정호성 전 비서관과 얘기를 나눴던 그리고 최순실 씨와 셋이서 얘기를 나눴던 녹취록 내용을 입수해서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 황교안 전 총리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 보도 내용도 함께 살펴보시죠. 2012년이에요. 박근혜 앞에서 황교안 씨는 2012년 박근혜 후보 수락연설문 회의였어요. 그때 최순실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녹취록을 공개한 겁니다. 근데 황교안 씨는 왜 그런 거 안 받아? 라고 최순실 씨가 이야기하자 박 전 대통령이 법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박수현 차장. 네. 저때 저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 그 법이 없습니다. 본인이 거부하면 국민 배심원단으로 안 하거든요. 왜 최순실의 입에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대통령에 당선되고 정부 출범하기 전이잖아요. 네. 그 전에 최순실을 위해서 왜 황교안 전 총리의 황교안 씨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까? 그게 이제 의문인 거죠. 이때가 바로 2012년 그 한나라당 후보 경선을,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이제 될 것 같으니까 수락연설을 논의하는 과정이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국민 배심원단과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를 논의하다가 최순실 씨가 갑자기 황교안 씨는 그런 거 받아요? 라고 황교안 씨라고 갑자기 이름을 언급을 한 겁니다. 갑자기? 네, 굉장히 익숙한 사람 얘기하듯이 황교안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한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이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녹취가 이런 게 나온 게 있었고 이걸 이제 언론사가 입수를 해서 보도를 한 건데요. 혹시 이걸 보면 이 황교안 그러니까 총리죠. 황교안 총리가 이때부터 혹시 이 박근혜 캠프와 무슨 연관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당시에는 총리도 아니고 그냥 황교안 변호사. 네, 그 당시엔 변호사였습니다. 검찰에서 나온 이후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원래는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는 이전에는 별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이 출범하면서 황교안 장관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었고요. 그리고 이 최순실 씨와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총리가 청문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모른다, 최순실 씨를. 몰랐는데 그 지라시 하면서 정보지를 통해서 이름을 몇 번 들어서 이제 알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가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 아니냐. 벌써 2012년부터 서로 이 정책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주고받았던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하게끔 만드는 녹취록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물론 황 전 총리 측의 반론도 저희들이 취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최순실은 모르는 사람이다. 최순실의 입에서 황교안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경에 하태경 의원과 황교안 총리가 이 최순실 씨 그리고 국정농단과의 관련성과 관련해서 서로 공방을 받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죠. 총리가 명백히 답변하지 않으면 황교안 총리가 그 배후에 있다고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또다시 최순실에게 부역한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촛불에 타 죽고 싶습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부역이라니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삿대질하지 마십시오. 점잖게 하태경 의원이 혼이 났는데 박용진 의원께는 또 민주당의 미래니까 아까 황나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누구 나오면 땡큐입니까? 황낙땡, 뭐 홍늘땡, 홍늘땡, 이런 얘기가 있는데 늘땡큐. 이거 이제 왜 저 당에 장기 전략을 노출시키느냐. 라고 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핵심 전략이다. 티내지 마라.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우리 당이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황교안 전 총리를.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이번 전당대회가요. 누구를 뽑느냐의 전당대회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보수의 일진 정당이
그 전열을 가다듬는, 전열을 정비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뭐 웰빙 단식이나 하고 앉아있고 뭐 국민들이 볼 때는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최대 그 지금 정당 지지를 가지고 26.7%인가를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지금 모르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통령 단임제 특성상 3년차 들어가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그다음에 약간의 실망, 기대에 따른 실망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야당이 그 반사이익을 좀 얻게 돼요. 그런데 이때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그냥 뭐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던 제1야당이 그가 누가 됐든 간에 뭐 홍물땡이든 황나땡이든 간에 누가 됐든 간에 그 중심에 섰을 때 그 일사불란함을 갖게 되면 민주당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어떤 여유 이런 거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쉽게 보는 것 아니냐. 쉽게 보지 마라. 예, 그리고 지금 방금 우리 하태경 의원과의 그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봤습니다만 그 황교안 총리가 뭐 만만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공안검사 그리고 법무부 장관 등을 거쳐오면서의 이 법률가로서의 어떤 탄탄한 본인의 내공도 있고요. 또 총리를 하면서 국정 전체를 봤기 때문에 물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 총리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그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분이 그 제1야당을 이끌게 됐을 때 지금 그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 약간 실망하거나 걱정하고 있는 분들의 이런 분위기를 일사불란하게 정비가 끝난 제1야당이 받아가게 되면 만만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한 달에 0.3만 저 야당 지지율이 올라가죠. 그 다음 총선 되면 저희 민주당하고 거의 비슷비슷해지거나 넘어설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어찌됐든 간에 경각심을 가지고 이 사태를 바라봐야 된다. 황교안이나 혹은 황교안 전 총리나 혹은 다른 후보자들이 갖게 되는 약점들이 다 있지만 그 약점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장점으로 작용할 거라고 낙관해서 보아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황 나오면 땡큐야, 황 나오면 노 땡큐 상황일 수도 있다. 네. 예. 근데 궁금한 게 박주환 대변인. 도대체 저때 당시에 최순실 씨는 2012년에 그냥 개인 변호사였던 황교안 변호사의 이름을 그것도 황교안 씨는 왜 그걸 안 받아?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안 받는다에 그거는 뭔지도 모르겠고 왜 그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거 저거 그거 이런 대명사를 많이 쓰는 분이니까 왜 얘기를 했을까? 일단 후보 수락 연설에 앞서서 여러 가지 정책 관련한 얘기를 한번 검토하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가 당시에 아마 그 박근혜 후보를 지원 내지는 지지하는 이 자문그룹 중에 하나에 있지 않았나 싶은데 더욱 놀란 거는 사실은 우리가 최순실 씨는 그냥 베일 뒤에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저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을 다 알 정도로 최순실이 엄청나게 개입해 있었다는 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 후보 시절 전부터 저렇게 두 사람이 밀접하게 개입해 있었고 정우성 비서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정도로 최순실이 많이 개입하고 있었구나라는 점을 오늘 아침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대목입니다. 혹시 최순실 씨가 누가 박정화 대변인 어때요? 괜찮은 대변인인데 바른 선생인데 최순실 씨가 박정화 씨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지금 출마 기자회견이 예상한 것보다 늦어지고 있어요. 저희 방송 시간이 허락되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이 시작된다면 저희가 생방송으로 잠시 후에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 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취재수첩 Y입니다.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의 수사반장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통 백희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광선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취재수첩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이겁니다. 강력 사건이 요새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렌터카 트렁크를 열어봤는데 그 안에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용의자는 동거인 2명이었다라고 하는데 일단 관련 영상부터 저희가 입수했는데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사람이 뭔가
웃으면서 서로 장난을 치면서 식당에 들어오더니 한 여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마치고 나갔는데요. 순찰차 한 대가 이들이 타고 온 차량으로 접근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바로 저 차량 안에서 20살 남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한 명은 체포했지만 나머지 2명은 도주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로 장난을 치면서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한 여성과 앉아서 식사까지 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됐는데 이 중 2명이 현재 도주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트렁크 안에서 20대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과연 어떤 전말인지 전말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렌터카 트렁크에서 20대 남성의 시신이 용의자는 어제 오전 6시 30분 구미에, 이번엔 구미예요. 아까는 동탄이었는데 한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모닝 렌터카 트렁크 안에서 20살 남성 A씨가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불에 쌓여있던 A씨는 발견 당시 얼굴과 다리, 온몸에 멍자국이 있었고요. 용의자 중 한 명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원룸에 함께 생활해온 B씨를 붙잡아서 살해 가담 여부를 현재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용의자들이 트렁크에 시신을 싣고 아침밥을 먹으러 가는 모습도 확인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급기야 서로 장난을 치면서 시신을 트렁크에 실은 채 아침 식사까지 했어요. 붙잡힌 B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룸에 함께 산 지 고작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 범행에 가담하지 않아서 난 달아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했어요. 경찰은 A씨가 월세 내는 원룸에 2개월여 동안 함께 살다가 사건 직후에 달아난 A씨 선배 2명을 용의자로 보고 현재 추적 중인 상황인데요. 백준 팀장님. 네. 트렁크에 시신을 싣고 태연하게 서로 장난을 치면서 식사하는 모습에서 모든 기자들이 아연실색. 네. 2명은 급게 도망갔어요. 네. 경악할 노릇입니다. 사실 작년에 7월 29일 날 사건이 발생했었던 적도 있었죠. 예. 그러니까 온룸에 사는 여성 4명이 같이 동거하는 이 여성 1명을 집단으로 주기적으로 폭행을 해서 사망해가지고 결국 유기 하는 형태에 벌어져가지고 전부 저는 구속이 됐었는데 지금 구미 같은 경우에는 좀 특정 지역입니다. 뭐 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온룸이 되게 많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약간의 치안 사각지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언론에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소년원에서 만난 소년 동기들입니다. 백 팀장님이 직접 취재본 결과.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밖에서 가출해가지고 집에 온룸에서 함께 살면서 어떤 연유로 이런 어떤 집단 폭행을 했는지 왜 그러냐면 경찰이 확인해 본 바 최초 검시를 하거든요. 예. 온몸에 멍, 특히 다리 쪽으로 파란 멍, 부종, 상처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지금 쇼크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지금 부검을 의뢰를 했습니다. 부검을 하게 되면 사인이 드러나겠지만 결국은 최초에 붙잡힌 21세 된 이 남성은 본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예. 사실 선배가 오라 그래서 일주일 전에 동거를 했지만 때린 건 목격을 했다. 하지만 나는 때리지도 않았고 죽은 사실을 나는 가담하지 않았다 이러는데 정작 주범으로 분류되는 두 사람은 현재 도주 중이기 때문에 예. 이 경찰이 지금 최대한 쫓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 렌터카는 과연 어떤 차냐?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용의자가 누나한테 차 좀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차를 미리 원룸에 가니까 차에 실는 것이 좀 수상해가지고 엄마한테 연락을 해. 경찰 얘기 들어보니까 백 팀장님. 네. 차를 빌려달라고 누나에게 얘기했던 시점부터가 뭔가 좀 수상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주한 소위 말하면 그 같은 공범 중에 2명이 23살 가장 나이가 많은 선배입니다. 이 선배가 누나한테 밤에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뭐 차 좀 한 대 빌려달라고 하니까 누나는 처음엔 별로 개의치 않다가 근데 이제 동생이 자주 그 말썽을 부리는 형태를 좀 의심쩍게 생각을 했던가 봐요. 예. 그래서 차를 빌려주고 함께 만났는데 아까 우리 김진 앵커가 말씀하신 그 모니터상에 보이는 그 여성입니다. 거기서 같이 그 당시에 트렁크 차를 임기했는데 트렁크에 시신을 이불에 싸서 옮겨 놓은 뒤인데 그걸 누나가 목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직접 신고를 안 하고 엄마에게 아무래도 동생이 이상해 엄마 다른 사람들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경찰에 신고해줘라고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23세 된 도주한 그 아이의 사람의 어머니가 신고를 한 건데 그렇군요.
결국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시신이 있었는데 트렁크에 시신을 싣고 태연하게 웃으면서 식사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인명경시 풍조가 그게 다른 게 아닌가 싶은 정말 경악을 할 노릇입니다. 2명 빨리 잡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 어떠세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그 시신의 온몸에 멍자국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게 뭔가 순간 욱해서 저지른 살인이라기보다는 뭔가 지속적인 학대가 아닌가? 일단 이제 자수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한 명의 여성은 일주일 전부터 같이 동거를 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본인이 때리는 걸 봤다고 그럽니다. 예. 근데 자기는 이제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게 2달 동안 같이 원룸에서 지냈다고 하는데 그 온몸에 들어있는 어떤 멍이랄지 상처나 이런 걸 보면 이게 일회성으로 어떤 폭행을 가해서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이 한 명을 나머지 2명이 계속적으로 폭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대범하죠. 일단 누나에게 차를 빌린 다음에 이제 트렁크에 실었는데 아마 그 이불로 이제 돌돌 말아서 감추기 위해서 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 아침밥을 먹고 나서 이 차를 가지고 외부로 나가서 사체를 유기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지 그렇죠. 않았을까요? 그래서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뭐 부검을 통해서 일단은 뭐 사인이 규명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2 용의자를 불러서 잡아서 체포해가지고 조사를 이제 해야지 내용이 나오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누나도 이렇게 의심을 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신고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동생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온 동생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의심을 받은 걸 보면 이 2명 자체도 이제는 전과도 있고 상당히 어떤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많은 그러한 젊은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아까 한박산으로 도주한 용의자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이 용의자 2명도 좀 빨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어디로 도주했는지. 불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살인 사건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경북 구미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주를 하면서 제2, 제3의 어떤 범행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은 치밀하고 신속한 그런 수사로 범인 검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번째 취재 수첩 사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고속도로도 아닌데 방음 터널 안에서 무려 29중 추돌 사고가 나타났습니다. 사고 당시의 영상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서 레미콘 한 대가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레미콘 한 대가 뺑글뺑글 돌면서 지금 차선에 대기되고 있었던 차량들을 수차례 들이받는 모습.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재난 장면에서, 재난 영화에서나 볼 법했던 29중 추돌 사고 현장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포착이 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용인 꽃매 교차로에서 차량 29대가 부서지는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도 이렇게 소방 당국에 의해서 포착이 됐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29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이 사건의 전말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레미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레미콘 돌진 29중 연쇄 추돌. 어제 오전 10시 40분 경기 용인시 꽃매교차로 15톤 레미콘 운전자 A씨 55세 신호대기로 멈춰 있었던 앞 차량을 그대로 충돌한 뒤에 그대로 질주한 겁니다. 연쇄 추돌로 결국 29중 추돌이 발생했고 1명 중상, 8명 경상, 병원 치료 중인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레미콘 운전사는 브레이크가 마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은 국가수의 제동장치 정밀 감식을 의뢰한 그런 상황인데 백 팀장님, 멀쩡했던 브레이크가 갑자기 듣지 않는다? 과연 이 레미콘 운전사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야 할까라는 의심도 들고. 그렇습니다. 용인 서부경찰서 교통사고 범죄팀에서 좀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보면 이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 죽전 수지 용인 저 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인데요. 아, 그래요? 지금 운전자들이 평소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중량이 보통 15톤이지만 그 레미콘을 실었을 경우에는 40톤, 그러니까 4만 킬로그램이 나가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만약에 브레이크 작동이 안 됐거나 브레이크 작동이 고장이 났을 때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통 레미콘 같은 경우는 지입 차량을 운행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 차를 그 회사에 놓고 그다음에 일정한 지불을 하면서 이제 수입을 하는 건데 1년에 한 번 정도 안전 조치, 그 안전 검사를 받고요. 또 지입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관리를 차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라든가 오작동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미흡하다. 이제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운전을 할 때 특히 대형 트럭 있습니다. 뭐 8톤 이상 대형 트럭이나 레미콘 근처에 가면 공포스러운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곳은 지금 수지 죽정리 꽃매 교차로는 내리막길이 있고요. 저게 방음벽이 설치된 터널 같은 곳이기 때문에 레미콘 기사가 운전할 때 브레이크 작동이 고장이 났으면 대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차를 밀어버리는데. 약간 이게 내리막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전자 한 명이 아주대 병원에 후송이 됐는데 상당히 중상을 넘어서 이태한 것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네, 그렇습니다. 좀 네. 위태롭다. 네, 그래서 레미콘이라든가 대형 트럭이나 이 레미콘 차량에 대한 관계 기관의 심각한 안전 점검이나 관리 지도가 정말 필요한 교훈을 준 사건입니다. 예, 현장을 출동했던 경찰의 이야기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찰 관계자입니다. 운전자만으로는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쭉 나가면서 아마 옆에 있는 차까지 쭉 다 그냥 수동하면서 앞으로 나가버린 것 같아요. 네, 김 변호사님, 이게 말입니다.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라고 현재 기사는 주장하고 있고, 한 명의 상태가 지금 백 팀장님의 취재한 바에 따르면 상당히 좀 위태로운 상황까지 좀 상황이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이 레미콘 차량의 운전자의 처벌 수위가 혹시 국가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까? 그렇죠. 이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냐도 좀 달라질 거예요. 본인이 뭐 휴대폰을 본다거나 아니면 졸음운전을 하다가 저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제 과실의 책임은 훨씬 더 큰 거고요. 그렇군요.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어서 제동장치에 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은 약간 과실이 경감되지만 아예 경감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브레이크를 할지 제동장치에서는 본인이 관리할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실에 있어서 경감은 차원은 있지만 처벌받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 차가 2002년식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17년이나 된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 5월 달에 점검을 받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난 5월에 점검 받았고. 그렇죠. 근데 굉장히 문제가 있으면 이제 사고의 위험성이 큰 것이 레미콘 차량이잖아요. 근데 1년에 딱 한 번 안전점검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의 어떤 특징이 이런 차들이 되게 지입차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회사 차면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지입차주면 개인이 차를 가지고 가서 회사 차처럼 운행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들이 잘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운행하는 데 있어서 연식을 좀 제한을 둔다랄지 아니면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좀 시스템적으로 좀 더 보완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 국가수의 조사 결과도 좀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풀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풀 4인방으로 선정이 됐을지 하풀 4인방부터 직접 만나보시죠. 네, JTBC의 손석희 사장, 그리고 이메리 씨가 오랜만에 하풀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은수미 성남시장, 그리고 한 남성의 실루엣까지 어떤 사연일지 하나씩 보도하겠습니다. 폭행 사건으로 경찰 출석 시기를 조율 중인 손석희 JTBC 사장이 이번엔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이 당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이 어제 손석희 사장을 고발한 건데요. 고발장을 보니 손 대표가 과천 교통사고와 상암동서 벌어진 폭행 사건을 공론화하지 않는 대가로 기자 김모 씨에게 JTBC의 일자리를 제안하고 회사 돈 2억 원을 김 씨에게 투자 용역비로 주려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현직 변호사 4명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통사고가 일어났던 과천의 교회 주차장이 궁금하다며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교회 집사 A씨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확실한 건 그분은 우리 교인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날 왜 그곳에 갔을지, 김모 기자의 주장대로 동승자가 있었을지, 접촉사고가 일어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손 사장과 김모 기자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궁금증은 커지는 상황입니다. 손석희 사장과 또 김모 기자가 용역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내용, 이번 배임 고발 건의 핵심 사항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니 그러니까 그 용역의 형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픽스커슨이 정도 됐다고 하지만 그 회사 통해서 용역할 것인지 그건 의논을 해봐야 되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는 얘기를 같이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그걸로 시간이 자꾸 늘어진다는 거잖아요. 용역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손석 사장님은 폭행권을 무마시키겠다고 지금 제안하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더 얘기가 진전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 갈 길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자, 김배은 박사님, 지금 보시면 손석희 사장이 김 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역 사업을 제안하면서 월 1,000만 원. 그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페이퍼 컴퍼니 정도가 됐다고는 하지만 그 회사 통해서 용역을 할 건지 개인이 할 건지.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라도 괜찮다. 용역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 대화가 나왔던 게 1월 10일 폭행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 아니겠습니까? 회사 차원에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메시지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용역 사업 등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되고요. 조금 흥미로운 대목은 그 전에 있었던 녹음 파일들을 보게 됐을 때 굉장히 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약간 반말 비슷한 표현들이 있다가 저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극 존댓말에 대한 이런 대화들이 오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웅 프리랜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폭행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제안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단칼에 거절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손석희 사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더 이야기가 진전이 안 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김웅 기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회사 차원의 용역을 제공했다라고 한다면은 회사에서 불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들이 거친 거기 때문에 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뿐이지 최종적인 다툼은 법정에서 진행되는 터라 고발이 들어갔고 결국은 법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되는 사건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배임, 김관선 변호사님. 지금 이 녹취 파일에서도 여러 번 일자리를 제안했고, 이제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상세히 다뤘던 내용은 2년간 월 1,000만 원, 그러니까 합하면 2억 4천만 원. 네, 어떻게 보면 회사의 돈을 김 씨에게 제안을 하는 건데, 그 대가도, 이런 용역 사업의 대가도 신고를 취하라. 손석희 사장이 이렇게 지금 김 씨에게 요구를 했던 것도 녹취 파일로 지금 드러난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고발이 됐어요. 이 배임죄를 법정에서 다투게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배임이라는 범죄는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자기 사물을 하면 자기에 맞게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유배해가지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배임 행위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 자체를 좀 약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이 회사에서 아무런 용역이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용역을 설정해서 그걸 맡기고 회사 돈을 2억 원을 준다고 한다면 회사에 2억 원을 손해를 끼치는 것이 되죠. 그런데 설사 자기의 어떤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필요한 용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용역을 A라는 사람한테 줄 수도 있는데 B라는 사람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회사는 2억 원이 나가야잖아요. 그러면 배임의 행위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배임의 법리가 이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일부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에 그친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은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000만 원 주겠다는 거 자체가 예를 들어서 김모 기자한테 1,000만 원 정도 월수입 보장해주겠다는 건데 그것이 회사가 어차피 그 정도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준다든지 고용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예. 회사에 손해를 미친 건 아니죠. 그렇지만 본인의 어떠한 개인적인 일을 입막음하기 위해서 줬다고 한다면 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회사의 돈과 뭐랄까요? 회사의 어떤 일자리를 개인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법적, 도덕적인 비판이 현재 뒤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박용진 의원이 저희 돌직구쇼에 나와서 손석희 사장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만 호소하지 말고 팩트를 한 가지라도 밝혀야 할 때다라고 어제 장시간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 팩트와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건이 공개가 되고 알려지고 나서 그리고 주말이 지나고요. 어제가 첫 뉴스룸을 이제 진행을 하시는 날이었는데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냥 이렇게 평소와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법적인 공간으로 법적인 문제로 이제 넘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여러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고 또 그 상대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있는 김모 프리랜서 기자가 계속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여론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손석희 사장이 그냥 이렇게 묵묵부답으로만 일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인이
그냥 사인이라고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공인의 위치에 있는,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14년간 그 신뢰받는 언론인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으로서 지금 여러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좀 불안하고 불편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입장 발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데 그 입장 발표라고 하는 게 손석희 팬카페에 나를 믿어라. 라고 이렇게 한 두어 줄 이렇게 쓰는 형태의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니 나는 그래서 그 방송 사유화 논란까지 있었단 말입니다. 처음에 그 이 사건에 관해서 언급을 할 때 저는 그건 뭐 적절치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그리고 언론인으로서 나의 언론인으로서 역할은 그대로 하겠다. 다만 문제는 이런 거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고 나의 입장은 이거다라고 좀 명확한 태도를 좀 보여주시고 그 법적인 소송과 이거는 좀 따로 진행하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앞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출마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잠시 한번 이야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저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 출마를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 앞에 결연하게 선언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날 대한민국은 젊음과 역동의 나라였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그 시절에도 우리의 꿈과 비전은 누구보다 크고 높았습니다. 무모할지라도 도전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쓰러질지라도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네, 황교안 전 총리가 결국에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던 그 장면, 한 장면 실시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손석희 사장과 관련해서 그 과천의 산밑 주차장에 왜 갔느냐라는 것도 아직 뭐 하나 손석희 사장 측이 해명을 한 바가 없습니다. 의혹만, 궁금증만 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손석희 사장은 내가 여기에 왜 갔는지 그 이유를 본인이니까 알고 있겠죠. 그런데 김모 씨에게 그 이유를 알려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녹취록에는. 그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죠. 2017년 3월경에 밤 10시쯤 과천의 주차장. 과천 어디 주차장인지 제가 혹시 여쭤보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무슨 교회 쪽이었을 거예요. 교회? 예. 종교시설 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짜 내가 진짜 왜 거기 잠깐 세우고 있었는지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어 죽겠는데. 화장실 다녀오셨어요 혹시? 화장실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노멀한 일이야. 근데 그걸 얘기하면 안 쓰겠다고 약속을 하면 내가 얼마든지 얘기해요. 제가 안 쓰겠다는 말씀을 솔직히 지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 정도 제가 사장님한테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저도 하루 정도 고민을 좀 해보고요. 박지훈 차장, 이 노말한 이유 얘기하고 싶어 죽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이상한 의혹들만 커지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일이 아마 없었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논란이 커지지 않았겠죠. 기사를 쓰지 않으면 얘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 노멀한 이유가 뭔지가 정말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범한 이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를 왜 갔냐? 평범한 이유다라고 했는데 그럼 화장실 때문이냐라고 했는데 그건 또 아니라고 했어요. 그거보다 더 평범한 이유다라고 했는데요. 그런 평범한 이유를 가정해서 추측을 좀 해보면 이 주차장이 어쨌든 교회 주차장은 아니지만 주로 교회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곳이잖아요. 교회가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 때문에 거기에 갔을까? 그런데 지금 손석희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 신도는 아니라고 해요. 그래요? 네, 그 교회 신도는 아니고 그리고 손석희 대표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러면 성당 다닌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예배를 보러 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이 주차장이 주로 쓰이는 또 다른 목적, 바로 등산이죠. 관악산 입구에 있기 때문에 등산을 하기 위해서 갔다. 그렇게 하면 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때 시각이 밤 10시였잖아요. 그 밤에 등산을 하러 갔다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는 그 두 가지 가장 평범한 이유가 아니라면 도대체 이유가 뭔지 그리고 쓰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주면 내가 말할 수 있다. 그럼 도대체 기사화하면 안 되는 이유인데 평범한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일어나게 되는 뭐 배임에 관한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의혹,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김모 프리랜서 기자가 전화를 통해서 접근하게 되고 그 접근은 2017년 4월 16일에 일어났던 저 주차장에서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녹취록들을 들어보게 되면 손석희 사장은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대화 내용 속에서 이것을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알려지면 내가 바보가 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상상해 보건데 혹시 너무 이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을 간 게 아니라 노상방뇨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지만 그건 말 그대로 상상의 영역인데 정말 그 정도의 사건이라면 굳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또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닌 거죠, 그럼.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2017년 4월 16일 날 저 교회 주차장에서 있었던 사건의 진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동승자가 누구인지 거기에 왜 갔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밤 10시가 넘는 시각에 저 장소에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 당시에 차에서는 손석희 사장 혼자만이 있었고라고 하는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있다라면은 이렇게까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증과 의혹들이 난무되는 상황들을 좀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세 번째 하풀 주인공을 만나보시죠.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주민에게 돈을 주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성남시 은수미 시장이 청년이 도서관에서 6권 이상의 도서를 대출하면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전국에서. 그리고 지원금은 성남사랑 상품권, 그 논란이 됐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형식. 이에 따라서 성남시는 해당 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추경 예산에서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은수미 시장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은수미 시장의 이번 도서 대출 시 2만 원 지급 정책에 대해서 선심성 현금 퍼붓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화 대변인, 저는 보다 도서관에서 책을 6권 빌리면 현금 2만 원을 이제 열어서 상품권을 딱 주는 이런 정책은 전 처음 봤어요. 성남시가 재정 형편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은수미 시장이 그 지난 지방선거 때 조폭 연루설로 인해서 이제 오늘 재판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이어서 19세 청년들 하필. 근데 그 성남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제일 그 독서를 안 하는 층이 14살에서 한 16세 정도 사이랍니다. 예. 거기는 대상으로 안 하고 왜 하필 19살짜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연간 책 6권만 빌리면은 성남사랑 상품권 2만 원을 팍 준다고 했더니 한다고 하니까 성남이 얼마나 이 재정 형편이 좋은지 잘 모르겠고 그나마도 시의회에서는 그 야당 의원들이 다 퇴장하고 난 다음에 여당 의원들은 모인 상태에서 이걸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지금 현재 경제지사가 성남에 계실 때 청년 배당금, 뭐 산후조리금, 뭐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현금 바우처식의 복지 정책을 많이 써서 그 논란이 많았는데요. 은수미 시장도 이에 따라서 뭐 하는 것 같은데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복지 정책이 여러 형태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저렇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옳은가 그리고 재정 형편상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번째 하풀 주인공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성남에서 안 살고 있다는 걸 좀 아쉬워해야 될 대목인가요?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심지어 해당 검사는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 검찰 역사상 첫 삼진아웃 사례가 됐습니다. 그제 오후 5시 40분, 뭐 저녁 늦은 시간도 아니에요. 서울 고검에 김모 검사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긁고 지나가자 피해 차량 차주가 쫓아가서 김 검사 차량을 세웠습니다. 술 냄새가 나자 음주운전을 추궁했지만 김 검사는 이걸 무시한 채 귀가했습니다. 게다가 10분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까지 거부해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겁니다. 삼진아웃 제도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자는 제도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이 김 검사에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속담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호주의 한 90대 노부부가 같은 날 같은 시간 단 몇 분 차이로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70년 결혼 생활을 동시에 같이 마무리한 셈입니다. 노마준 90세, 그리고 프란시스 어니스트 92세. 이 부부가 요양원에서 뇌졸중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10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사이에 간호사가 다시 돌아보니까 노부부가 조용히
두 손을 꼭 잡고 세상을 떠난 채 발견이 된 겁니다. 70년 결혼 생활 이후 거의 동시에 눈을 감은 셈입니다. 70년간 이 부부가 너무나도 화목했다라고 자식들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간호했던 간호사도 내가 잠깐만 자리를 비웠는데 어떻게 이 두 부부가 눈을 동시에 감았는지 알 길이 없다. 결국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났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같은 시각으로 사망 진단서에도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부부로 이 땅에 태어나서 부부로 만났다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천국으로 같이 떠날 수 있다는 것도 정말로 참 큰 복일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을 좀 위안을 하게 해서 오늘의 힐링 뉴스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듣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